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당장 모레 14일부터 대상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내일 1월 13일 낮 12시경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합니다. 내일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1월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 4,000명대,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먹는 치료제, 과연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교수님, 초기 도입 물량이 2만 명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치명률이 높은 고령 환자부터 좀 투약이 되겠죠. 예, 이 먹는 치료제는 사실은 확진된 모든 사람들이 처방 대상은 아닙니다. 네. 예,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이 투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확진자 중에서도 증상이 발현된 지 5일 이내에 투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88% 정도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 도입 물량이 지금 2만 1,000명분에다가 이번 달 말에 한 10,000명분 더 들어와서 3만 1,000명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한정적으로 원래 60세에 든 것을 65세 이상의 기저질환 또는 면역 저하자를 중심으로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처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하 연령층에서도 면역 저하가 확실하게 위험하다고 하면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치료제가 처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예, 일단은 그 확진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입원을 해야 될지 생활치료센터를 갈지 재택치료를 할지 분류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제 의료기관에 얘기를 하면은 문진을 거쳐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확진됐고 고위험군이라고 다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발현된 시기에 빨리 처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방을 받은 후에는 이 담당 약국, 아마 거점 약국이든지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보건소라든지 혹은 약국에서 직접 배달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갖고 오든지 그것도 사람이 많아서 어려워질 경우는 아마 배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아직 이 체제가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많은 사람이 확진을 받을 경우에 좀 더 많은 물량이 처방을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빠른 배송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쨌든 치료제 공급과 투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관리, 의료기관, 담당 약국 등에 대한 교육은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발표한 상태인데 자,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또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랑 몰누피라비르랑 머크약이 있는데 머크약은 좀 그 부작용 우려도 이슈가 있었는데 비해서 이 팍스로비드는 부작용은 뭐 심각한 건 없습니다. 미각 이상이라든지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인데 뭐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지고요. 결국은 이 복용 기간 중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지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상 반응이 없는데도 중지를 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는 이 약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게 되면 이런 내성 바이러스가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이상 반응이 없다면은 5일을 투약 규정에 따라서 다 완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내성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가 있군요. 네, 내성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실제로 처방을 받을 때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처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들을 먹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병용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이라든지 뭐 항우울제약 같은 것들이 이 병용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23종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환자가 지금 체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일단 체크를 해서 처방을 한 후에 약국에서도 한 번 더 처방을 체크할 수 있는 DUR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안전 투약하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서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처방약인 경우에는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세인트 존 워트라는 이 항우울제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처방약이 아니고
개인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약. 이 약을 같이 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은 복용하고 있다고 일단 의료기관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약을 복용하기 처음받기 전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사와 좀 논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확진자인 경우는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재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네. 중에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하면서 약사는 이 부분을 다 이 환자가 어떤 약을 지금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DUR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더블 체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처방약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 DUR 시스템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항우울제 약을 같이 먹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환자 개인에서도 좀 체크를 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이 커지고 있는데 팍스로비드가 효과가 정말 있을지 게임 체인저다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신이 도입되기 딱 그 전 상황 보는 것 같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기대가 그렇습니다.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게 굉장히 빨리 들어온 편이에요. 맞아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말고는 우리가 2만 명분이라도 하여튼 초도 물량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 이 약은 작용 기전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함으로 해서 증식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다 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분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억제함으로 해서 변이와 상관없이 아마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임상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사용하면은 작용 기전으로 보면은 충분히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중증화율이 한 8에서 9%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 약효대로 88% 된다면 10명 중에 1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의 이 처방받은 사람들은 1% 정도만 위중증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아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사실 이제 팍스로비드 10,000명분을 추가 도입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만여 명분인데 물론 도입을 한 것 자체는 좋지만 확진자 수 대비 충분한 물량이라고 좀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방역 지표로 보면은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3,4천 명, 많아서 10,000명 정도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처방을 한다면은 30일간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 달 넘어서 2월 중순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수급이 된다면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처방이 이제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넓은 대상으로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초기 물량으로서는 이 정도라도 충분히 확보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 국내 도입 소식과 함께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말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 보름 만에 국내 확진자의 12.5%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부터 진단 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 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 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3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쌓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전에 시간을 벌어놓은 때에 이런 것을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재택 치료가 과연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계속 하루에 환자들이 나올 때 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가능할 것이냐.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네 의원에서 이것을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처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재택 치료를 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분들이 타과 진료를 받을 때 이 상당히 힘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거나 했을 때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상이라든지 치료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것에 대비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4차 접종 어차피 해야 된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 고민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선생님은? 글쎄요, 저는 4차 접종이라는 것은 지금 선택적으로 기저질환이 아주 깊거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 의료진인 경우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60대 이상이 82% 정도 3차 접종을 받고 있고 18세에서부터 59세 사이도 지금 접종을 한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4차 접종을 어떤 것으로 받을지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개량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한참 뒤일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내년, 그러니까 올해 3, 4월 정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의무화는 아닐 것이다. 의무화는 뭐 절대로 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얘기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